오늘은 마오쩌둥이 1959년 여름 루산에서 펑도하이 숙청 작업을 일단락 짓고 약 2년 반 정도 지난 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확대 공작회의, 이 회의에 참석한 인원수가 7,000명이 넘는 대규모 회의였기 때문에 7,000인 대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7,000인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자신이 직접 후계자로 지명했던 당시 국가주석직에 있었던 류 샤오치와 덩 샤오핑 등 실용주의파 기술 관료들을 숙청 대상으로 화살을 겨누고, 반면에 린비아오에게는 펑더화이와 류 샤오치가 누리고 있던 권력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미끼를 제시하면서 끌어들이고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위 7,000인 대회라는 건 1962년 1월 11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공 확대 공작회의를 가리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대약진 운동의 경험과 문제를 총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공 중앙, 성, 지구, 현, 이 현에는 주요 공장과 광산 단위도 포함됐습니다. 이 현의 5급 영도 간부 등 모두 7,118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공이 개최한 공작회의 중 역대 가장 참석자가 많은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배경에는 회의 개최를 앞두고 약 2달 전에 각 대지국, 화동국, 화남국, 서북국, 동북국 이런 식으로 그 각 대지구별 중앙국 서기회의에서 당시 중남국 제1서기인 타오주가 건의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양식 수매에 관련된 할당량을 각 대지구별로 정하려고 하니까 그 각 대지구의 중앙국 서기들이 난색을 표시한 겁니다. 중앙의 요구대로 할당량을 채우려면은 그 농민들과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될 정도로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이 중앙국 서기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타오주가 전국의 지구급 위원회, 띠웨이까지 그 서기들을 베이징에 모두 불러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지방 현지 사정도 좀 듣고 중앙의 어려움도 전달하는 그런 사상 교류를 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타오주의 제안을 들은 덩샤오핑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타오주가 대답하기를 각 단위와 소조별로 자신이 먹을 양식은 각자 스스로 갖고 오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타오주의 제안을 이틀 후에, 그러니까 1961년 11월 12일에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좋다. 회의를 개최할 거면 당 중앙이 대약진 운동 일의 업무를 총결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보다 더 크게 현 위원회 서기 이상, 5급 간부 이상이 모두 참가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7,000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이야기하기를 회의에서는 대약진의 경험을 총결하고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모두 명확하게 발표하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오쩌둥의 이 허심탄회하게 발표하도록 하라. 이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의도인지 몰랐어도 꼭 뒤끝이 안 좋습니다. 설마 네가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막 탄압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이 말을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다가는 어떤 꼴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962년 1월 11일부터 2월 7일까지 중공중앙이 전국의 현 위원회 서기 이상 간부들 7,000여 명을 소집해서 베이징에서 확대 공작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소위 7,000인 대회입니다.
이 7천인 대회를 개최하던 당시의 상황은 대약진의 대실패와 그 폐해가 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935년 준위 회의 이후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의 영독 간부로 부상을 했고 그 후로 계속 권력을 장악하면서 1인 독재 체제를 굳혀나갔고 그러다가 이 대약진 정책으로 인한 대실패, 참상이 드러나면서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그래서 실용주의 기술 관료들 류샤오치, 덩샤오핑, 천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권위와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권력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문화혁명인 거죠. 어쨌든 중국 공산당은 가장 큰 좌절에 직면한 거죠. 대약진의 대실패 때문에. 그러니까 그토록 불철주야 인민들을 동원하고 당원은 물론이고 온 인민을 동원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량, 그 수확량과 공업 생산량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다던 생산량, 그 허위 과장 보고하면서 위성 쏘아 올리면서 그 식량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거냐.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매일 도시에서도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다 어디로 간 거냐. 알고 봤더니 이게 그런 생산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 전부 허위 과장 공고고 전부 사기였다. 그러니 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당의 지령대로 헌신적으로 했던 그런 당원일수록 허탈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황당한 거죠. 이 사회주의 운동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 젊음과 인생을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기꾼 같은 놈들 권력 노름에 내가 노란한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허탈하고 그러니까 이 같은 국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 국면을 돌파해 나가야 한단 말인가 사회주의 건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거고 계속 해나갈 가치가 있는 건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유토피아나 청사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불안감, 허탈감 이런 것들에 빠지는 당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마오쩌둥도 대약진의 문제점을 감지는 하고 있었죠. 당연히 1959년 여름에 루산에서 좌경을 교정하는 게 이 회의의 목적이다. 설사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미끼가 유효하다고 믿는 거는 결국은 대약진의 문제점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마오쩌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권력 유지죠. 다른 건 그냥 다 수단입니다. 1960년 8월에 계획 업무를 주관하던 리푸춘이 이제 대약진이라는 건 더 이상 지속될 수도 없다 하는 걸 인식하고 조정 방침을 제출합니다. 그 조정 방침을 리푸춘이 처음에 제출했을 때는 정돈, 공고, 재고 6자로 제출했는데 이것을 조우얼라이가 다시 조정, 공고, 충실, 재고 이렇게 수정하고 또 2자를 덧붙여서 8자 조정 방침으로 명명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이 당시의 정책 전환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허난성 신양지구의 기근 상황이 돌출되고 이제 폭로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남국 제2석이었던 왕론종이 현장에 갔다 온 후에 말을 했습니다. 그 지구의 모든 집이 무너지고 씻은 듯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마다 상복을 입고 있었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났다. 이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이고 실제 상황이다. 결코 무슨 우경 반혁명 기회주의가 우리를 공격하느니 어쩌고 그런 게 아니다. 누가 이제 비판하고 팩트를 얘기를 하면 우경 반혁명 기회주의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도 그런 소리를 해대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왕론중이. 아무튼 이렇게 조정 및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이때 중요한 조치가 공공식당이 해산되는 겁니다. 공급을 제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폐지하고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뭐 지름길로 가네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제 뭐 배급
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북한이 최근에 뭐 고난의 행군이니 뭐니 하면서 배급을 못 주니까 장마당 경제니 뭐 이런 거를 자생적으로 인민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각자 도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공공식당이라는 것도 그게 뭐 공산주의로 먹는 거는 공짜다, 밥 먹는데 돈 낼 필요 없다, 맨페이 치우판하고 뭐 선전했지만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단 농장에 나가서 농민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공공식당에서 밥 먹여주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음식의 질이라는 것도 점점 질은 떨어져 가고 맛도 없고 단지 그냥 거칠고 맛은 없지만 양적으로 배를 채우는 거는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줬는데 이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그거조차 안 돼가지고 굶어 죽은 겁니다. 그래놓고 그게 뭐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네 뭐네 하고 선전을 하니 한심하고 답답한 거죠. 팔자 조정이라는 게 분배권을 생산대대에서 소대를 기본 결산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공얼따, 첫째는 공공, 둘째는 대규모 뭐 이러면서 대규모 합작화 뭐 이런 걸 추진하다가 가면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규모로 개인을 무슨 부속품처럼 취급하면서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계속 떨어져서 경제가 이제 파탄 상태가 나고 기근이 나니까 그때서야 다시 그 합작화를 큰 규모로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조그만 단위로 다시 쪼개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개혁개방 이후에는 각 농가별로 경작권을 다시 인정해주는 연산 승포 책임제죠. 승포가 도급입니다. 생산과 연계한 도급 책임제라는 게 개혁개방 이후에 시행되는데 사실 이때도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발동하면서 없어져 버리죠. 그게 개혁개방 이후에 다시 시작된 겁니다. 사회주의네 뭐네 하면서 그렇게 그 설익은 그냥 몇 마디 주서들은 구호 같은 걸로 거칠게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사단이 난 거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962년 1월 11일에 7천인 대회 개막하고 약 16일 후에 1월 27일이죠. 류 샤오치가 장장 3시간에 걸쳐서 마오쩌둥의 과오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현재 가장 엄중한 곤란은 인민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부식품과 육류, 기름 등 옷감, 일상생활용품, 소비품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2, 3년 전까지도 우리는 농업과 공업 방면에서 크게 약진한 줄 알고 있었다. 사실 일정 기간 중에는 큰 폭으로 약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큰 폭으로 후퇴했다. 일종의 큰 말안장형 추세가 출현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나는 우선 실사구시적으로 사실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에 왜 부족한가? 주요 원인이 천재냐 아니면 인재냐? 내가 작년에 후난성의 한 지방에 갔을 때 농민들에게 물어봤다. 이러한 곤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천재라고 생각하는가? 농민들이 대답하기를 하늘 탓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셋이라면 7은 인간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 과거에 우리는 결점과 착오를 성과와 견주면서 결점과 착오가 한 손가락, 성과가 9개 손가락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국에 대해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손가락 3과 7개 정도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지방은 결점과 착오가 손가락 3수로도 모자랄 것이다. 이것은 마오쩌둥이 늘 입에 달듯이 말했던 손가락 하나와 손가락 9개 문제다라고 하던 것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류 샤오치가 이 얘기를 할 때 회의장에 있던 다른 중공 간부들이 마오쩌둥의 그 표정을 이렇게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류 샤오치가 또 말을 계속합니다. 총 노선은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집행 중 편차가 있었고 이는 우선 중앙의 책임이다. 소위 책임져야 할 중앙은 중앙 각 부문, 즉 국무원과 국무원 소속 각 부문까지 포함된다. 결국 최종 책임은 마오쩌둥에게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류샤오치의 대회 보고 발언 후 이제 3일 후, 그러니까 1월 30일에 마오쩌둥이 발언을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 이전의 마오쩌둥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풀이 죽고 겸손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마오쩌둥도 이제는 그걸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나는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않겠다. 중앙이 저지른 모든 과오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고 간접적으로도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국가주석으로 최근 수년간 수많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 나는 경제건설 업무의 수많은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중국은 인구는 많고 기반은 얕아서 생산력을 대폭 발전시키고 세계상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거나 추월하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본다. 그 전에 오만한 상태에서 자신만만하게 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적합하고 구체적인 방침, 정책, 방법을 규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마오쩌둥이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아 비판까지 한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죠.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덩샤오핑, 저월라이, 주더가 발언하고, 그리고 린비아오가 드디어 정치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린비아오가 그 전에 류샤오치의 대회 보고 발언을 들으면서 곁눈질로 은밀하게 마오의 표정과 반응을 이제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등의 발언 내용에 매우 불만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그 기색을 감지하죠. 그리고 3일 후에 또 마오쩌둥이 발언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아, 마오쩌둥이 이러이런 말을 하고 싶겠구나 하는 걸 이제 딱 눈치를 챕니다. 워낙 마오쩌둥과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하고 그런 세월도 길고 해서 마오쩌둥을 잘 알죠. 린비아오가. 정치적으로 도박을 할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발언 신청을 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대회 참여자들이 한 발언과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마오쩌둥 사상은 항상 정확했다. 경제 곤란이 발생한 것은 마오쩌둥 사상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항들을 마오 주석의 사상, 마오 주석의 경고, 지시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 모두 마오 주석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곤란과 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최대의 아부죠. 과거의 공작이 순조롭게 잘 될 때는 바로 마오쩌둥 사상이 방해받지 않았던 때였다. 반대로 마오 주석의 사상을 존중하지 않고 방해를 받았을 때는 늘 문제가 발생했다. 수십 년간의 우리 당의 역사가 바로 그랬다 하고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술을 구사할 때 허를 찌르듯이 마오쩌둥한테 잘 보이고 자기 그 출세를 위해서 허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자신이 정작 하고 싶었는데 그 못했던 말을 린비아오가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린비아오는 이제 그런 마오의 눈길과 표정을 이제 확인하면서 계속 이럴 때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거의 야부리죠. 야부리를 계속 까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과 린비아오의 연합과 합작은 공고해진 거죠, 더욱. 그래서 마오쩌둥이 린비아오에게 군부 실권을 맡기고 린비아오가 지휘권을 장악한 인민해방군이 마오쩌둥이 어떤 전횡을 해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린비아오를 배경으로 삼고 자신의 아내 장칭을 포함한 4인방 등을 조정하고 홍위병을 선동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대자보까지 붙이면서 자기가 최고 권력자면서 자기가 사령부를 폭격하라 하는 대자보를 붙입니다. 또라이도 아니고 하여간 정상이 아니죠.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정상이 아니죠. 이름까지 마오쩌둥이 붙인 겁니다. 문화대혁명. 거기에 왜 문화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문화를 이제 철저하게 파괴하죠. 사실은 문화대혁명을 발동 연출하고 전국을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대동란의 대혼란 상태로 몰아갑니다. 네, 다음 26회에서는 마오가 린비아오에게 군부를 맡긴 후에
그 기초 위에서 소위 문화대혁명이란 대동란을 기획, 조종, 연출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